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 간밤에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시장도 오늘 분위기 좋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막혀 있었던 2,700포인트, 오늘은 훌쩍 뛰어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오늘은 또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아조브스탈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의 이슈들 저희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 변동에도 세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종부세 세부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 원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은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 상속 등 10전까지 종부세를 유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와 좀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세금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 만큼 부담이 적지 않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과세한다면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반응에 정치권은 사실상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대수수를 내걸며 보유세 인하를 밝혔고 민주당 역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 방침을 제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부동산 보유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약간 현 정부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올랐는데요.
지난해 11월 9.8%로 고점을 찍은 뒤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0.4% 올랐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60% 가까이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제1차 금속과 화학 제품도 각각 31%, 15% 급등해 전체 공산품 가격이 작년보다 14% 올랐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으면서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생산자 물가는 시체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5달 연속 3%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엔 4%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물가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물가는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업 연봉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농담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억소리 나는 연봉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대기업 수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대 비금융 상장사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85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1곳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에 8곳, 2020년 10곳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S-오일 등입니다. 이 중 SK텔레콤은 1억 6,200만 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34%나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이어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S 등 순입니다. 네, 연봉이 1억 원이 넘은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혜택을 받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동국제강 등 올해 새롭게 1억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결과에는 금융사나 3년치 사업보고서가 확보되지 않은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넘는 기업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유세 완화 조치부터 고물가 시대 그리고 연봉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 애플, 나이키 같은 대형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0.72%의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2,72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지만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41% 오른 92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1,312억 원, 외국인은 540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은 11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52억 원, 외국인은 29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의 동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아조브스탈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의 최대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은 금융 제재로 인해서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세아제강은 현재 5%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금강철강 또 하이스틸은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 소식과 또 거리두기 규제 완화로 최근에 여행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관련 여행 상품들을 내놓거나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면세점 구매 한도도 폐지가 되는 등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100달러 선을 웃돌고 있어서 항공주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고요. 여행주들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현재 3%가 넘는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종도 현재 2.8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가 오늘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도 오늘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안랩은 강한 상승을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5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안철수 총리설에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2022 엘리온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130억 원 규모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납품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신기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려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친원적 정책과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LG전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고 또 비용 압박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올 1분기 역시나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현재 0.4%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12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HPU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영유아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HPU의 프리미엄 분유 라인이 젊은 층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매율 1순위까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5%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2,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KB금융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0.5% 상승을 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여기에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6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서 확인한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동반 매수를 해주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이 어떤지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선 오늘 대형주 위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하는 종목들을 많이 겹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부분을 3월 달에 많이 좀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 생각이 좀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오랜만에 좀 매수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신형 TV 라인업에 대한 공개 부분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자극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TV 전 라인업을 좀 공개를 하면서 이 출시, 특히 이제 네오 QLED죠. 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이 가전 쪽, HNA 그리고 HE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올해도 역시 뭐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뭐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치가 좀 더 높아지는 걸 본다면 올해 실적도 최대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 SDS도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그 삼성 오늘가의 지분에 대한 블록딜의 얘기가 나와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뭐 펀드멘털과 좀 전혀 무관한 그런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어제 주가가 좀 급락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사봐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이런 좀 분석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매수세도 눈에 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코로나 백신 뭐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친 상태고요. 뭐 데이터 분석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뭐 기존의 어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 개인들이 매수세를 많이 이어져갔던 종목에 있어서 같이 좀 매수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오늘 수급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SDS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유일하게 좀 엔터 업종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JYP 엔터 말씀드릴 텐데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JYP 엔터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부분은 기대를 해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뭐 조정이 거의 안 나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JYP 엔터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니즈 그리고 뭐 스테이키즈 아시겠지만은 이 수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JYP 엔터가 다른 엔터 업체와 좀 틀리게 어떤 본업이죠. 음원과 음반 쪽으로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정통 어떤 엔터 업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지역 매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은 13%에서 2021년에는 23%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매출과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디얼나 뭐 제페토 여러 가지 뭐 투자했던 지분법 이익도 기대가 되겠지만 역시 JYP 엔터의 어떤 매니저먼트 그리고 음원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또 오프라인 해외 공연까지도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이 JYP 엔터를 좀 매수 관점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징주 잘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시죠. 네, 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업종을 살펴보는 시간 마켓 로드맵입니다. 오늘은 철강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철강주들이 급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 자체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아조브스탈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죠. 철강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예, 오늘 어제 이제 러시아군 공격으로 그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그 아조보스탈 심각한 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뭐 검은 연기도 자욱하게 나오고 이렇게 불꽃도 피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오늘 뭐 철강제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연결로 이렇게 우려 때문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생산 제조할 것 없이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금강철강, 문배철강 등 뭐
딱히 어떤 철강이라던가 스틸 이렇게 이름 들어가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 상한가부터 어떤 긴 어떤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종목별로 흐름을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원자재 난이 또 심각한 상황이고 철강 가격의 상승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철강 공장의 피해로 인해서 글로벌 철강 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나 타격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중단기적으로는 사실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12위 철강 생산국으로 연간 2천만 톤 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이제 5위 철강 생산국으로 최근에 이제 달러화 채권에 대한 어떤 이자 지급 제때 못함으로써 그런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위권의 그런 철강 생산국들이 지속적으로 부도와 그런 어떤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 되고 지금 세계 1위 시장의 중국마저도 이런 어떤 흐름에 이어서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 우리나라 기업도 4월에 강판 가격을 통단 10만 원 정도 인상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본격적인 철강제 가격이 지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 전반에 당연히 비용 상승은 현실화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되겠고 이런 경기 위축의 좀 요소로 아무래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비용적인 측면도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철강주의 강세가 단발성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철강제에 대한 그런 상승 기대로 전반적으로 철강주가 아무래도 호재를 입어서 강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그 주가 하단에 눌러왔던 어떤 철강주들이 향후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그런 경기 흐름 상승을 또 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와 함께 철강제 상승으로 주가 하단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철강 생산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물론 상위권 5위, 12위의 그런 철강 생산국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좀 더 저는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장기적 추세는 단순히 이제 뭐 전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슈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은 좀 전쟁 종식이 어떻게 되냐, 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철강주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워낙에 오늘처럼 갭 상승이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나 매출 등 증대로 연결해서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오늘 같은 부분에서 좀 조정 부근에서 아무래도 매출이나 실적 개선이 여지가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오늘 철강주들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좀 더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이 철강주들, 중소형주가 몸집이 작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큰 어떤 대기업 계열은 그 제조 파트가 있고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생산은 이제 그런 대기업 파트가 있고, 제조 파트는 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이 철강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오늘 뭐 수익성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철강제 가격은 당연히 어떤 소비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부양되고 올리기 쉬운 그동안 좀 많이 눌려져 있던 그 저가에서의 중소형주 철강주들이 오히려 큰 철강주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오르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적인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중소형주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철강주 하나만 보기에는 이와 연관된 파생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이랑 자동차, 가전, 해운, 조선업계 모두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 업종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응 전략이랑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철은 사실 모든 산업에 거의 다 사용을 한다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특정 뭐 산업이라기보다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조선, 건축,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당연히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증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증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관련된 산업들, 철을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건축 관련한 그런 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보면 뭐 자동차 산업이야 이런 게 철강 가격 올랐다고 해서 뭐 급한 하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가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좀 전가가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철강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는 현재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철강제 가격이 지금은 톤당 한 60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고 거의 뭐 80만 원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급격한 인상으로 진짜 100만 원 이상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저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다른 어떤 그 산업들의 그런 장기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이 기업은 뭐 철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용이 증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인가 또는 코로나 앞으로 종식이 되면은 좀 경기 회복과 앞으로 수요가 좀 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섹터별로 좀 선별하는 게 굉장히 단순히 이제 철 가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판단해가지고 섹터별로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저는 좀 현대제철이라는 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제철은 이제 철강 관련주에서도 보면은 생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이 생산을 하는 현대제철 입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판에 대한 그 4월 인상분 가격 인상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대제철은 또 이제 현대차의 그런 계열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의해서 자동차 공급 또 확대 전망에 따른 또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향후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수익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우수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가보시죠.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를 보니까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술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은 뭐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큰 충격이 온다 아니면 하반기 상승한다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소화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IB들 쭉 보면은 이게 관점이 진짜 틀립니다. 그 JP 모건 같은 데는 미 증시는 하반기에 지금 뭐 상승 기록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4,500 간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1927년 이후에 5번째로 지금 부진화되는 거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평균 하락치를
보면은 그래도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JP 모건은 매수 타이밍이다. 들어가자. 지금 뭐 그런 얘기고요. 왜 그러면 지금 뭐 조정장이냐? 최근에 모든 악재들이 최근에 몰려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데 하반기 분명히 뭐 된다 이런 게 이제 JP 모건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뭐 양대산맥인 골드만삭스는 네.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건 길어진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요. 5월, 6월 두 달 다 50bp 지금 올린다. 그만큼 지금 빠르게 이거를 강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가 지금 차이가 나냐면요.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지금 판단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회복기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하락기로 들어가느냐 요거를 지금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망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에서 4개월 이후에 정점을 찍는다. 회복기의 정점은. 그리고 나서 5에서 10개월 정도의 하락기로 돌아선다는 것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무슨 얘기야? 이런 거 악재들 다 지금 소화를 한다면은 하반기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회복기가 길어지는 부분들로 간다.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움직임들을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은 딱 하나죠. 누군가요? 제롬 파월이라고요. 예. 네. 근데 내일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롬 파월이 내일 국제결제은행에서 또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내일 근데 누구도 발언하냐면 블러드가 발언을 합니다. 내일은 뭐 이 비둘기들은 다 집에 들어가 있고 다 매파만 내일은 움직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만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가거든요. 네, 네. 근데 유럽 가서 나토 정상회의 가고 EU 정상회의 가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올까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첫 번째 정상회견 한다고 해외에 나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후반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변동에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뭐 전망 중에 하나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이게 풀릴지 모릅니다만은 바이든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건 생각하기 싫고 그러나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유가라든가 이런 공급망이 좀 무너진 부분들을 어쨌든지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그런 뭐 시장에서의 요구는 강하고 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이럴 때는 진짜로 여러분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조금 더 지금 뭐 장만해 놓으시는 게 그래서 한 30% 정도는 장만을 하셔갖고 그걸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냥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방망이 길게 잡고 치시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뭐 수익률이 안 좋으실 거고요. 짧게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에 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금 매파적인 인사들의 움직임이나 또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증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는데 또 원장님께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또 국채금리의 상승세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하게 되면서 2019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네. 또 2년물 금리 차가 서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제 좁혀진다는 건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렇죠. 부분인데 경기 침체를 넘어서 지금 역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물 말씀하셔서 2.38을 지금 찍었고요. 2년물은 얼마를 거면 2.17을 찍은 거예요. 네. 2년물이라는 건 현재 상황에 제일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월 달에 지금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 들어온, 그러니까 새롭게 재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걸 먼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제롬 파월이 연준에서 갖고 있는 대차 대조표의 구성을 보면요. 장기물을 싹 없애고 단기물로 싹 바꿨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단기물들이 쏟아지면 2년짜리 국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부분. 이것이 역전이 되면은 진짜 이건 이제 우당탕탕 분명히 뭐 진짜 소란스러운 그런 증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연준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연준이 이 경기 회복을 잘 연착륙시켜야 되는 지금 의무를 시대적 소명을 지금 해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굉장히 재밌게 했더라고요. 뭐 몇 년 전에 보면 허드슨강에 기장이 잘해갖고 그 비상 비상착륙한. 비상착 네.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힘든 게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 이러한 혼조세를 지금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사실 머리를 쓰느라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조절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지금 무엇보다 고물가 상황이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고물가 사태, 이 장기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저번에도 상황. 이 말씀을 하기 해주셨잖아요.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은 전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크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면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0.9%가 올랐어요. 그러면 2월 달 생산 물가가 전월 대비 0.4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는 뭐 기본 뭐 방법이라 보시고 이 올라가는 거 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도 0.9에서 0.4로 떨어지는 상승폭이 좀 줄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안심스럽습니다만은 2월 달에 이렇게 0.4로 내려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절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원래 플러스 1.5%인데 마이너스 6%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덕분에 갔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2월 생산자 물가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8.4%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됐냐? 우크라이나 사태로는 유가 상승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4%대 얘기가 뭐 고스란히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뭐 우리가 한 3주의 간격으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옮겨 타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4월 달 우리 4%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7.9% 찍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이제 요번 주 2월 달께 9%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유가가 완전히 반영된 3월 달은 9.7%. 두 자리 숫자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3월까지는 물가에 대한 글로벌한 이 관심사는 더욱더 그 층과 폭과 넓이를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되고요. 물가 다음 정권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지금 뭐 경제 정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극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좀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좀 골치 아픈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1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로 잠깐 다시 또 넘어가 보면요.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시장도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어느덧 다시 2,73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데는 뭐 오늘 독일에서 이제 기가 팩토리 세 번째 기가 팩토리를 하면서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멘텀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재미난 거는 보면은 지금 뭐 2월 달부터 쭉 보시면요. 코스피가 3일 연속 오르고 4일째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틀, 어저께 오늘 지금 올랐단 말이죠. 네. 내일 오르면은 이게 사실 또 한풀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거 뭐 그거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이제 보시고요. 4만 4원도 아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조율화가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지금 얼마까지면 68.6%까지 지금 올랐고요. 네. 1월 달에는 이게 80%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같이 작년에는요 탈동조화했다고 얼마나 맞아요. 그랬습니까? 네. 지금 이게 동조화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글로벌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가는데 미국이 오르면 한국은 다 그만큼 못 올라요. 조금 오르고 미국이 내리잖아요. 그럼 한국은 더 내려요. 그게 지금 문제이긴 하지만 동조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이 미국장 끝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아침 6시면 끝나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날을 대비하시고 또 선물도 이용하시는 방법들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 우리나라가 민감한 한국 증시가 민감한 미국의 지수는 뭐냐면 S&P 500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뭐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민감하게 그대로 지금 뭐 그래프 갖다 놓으면 진짜 쌍둥이 그래프가 지금 그려질 정도로 하기 때문에 S&P 500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S&P 500이 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암호화폐. 네. 똑같이 갑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 받아들이는 미국의 충격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율로 보면 4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나쁘다 좋다를 지금 우리가 논하기 전에 자 앞에 향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앞에서 길잡이가 생겼으니까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시고요. 선물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선물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환율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중에서 지금 S&P 500 지수와의 동조화 현상을 좀 잘 지켜보면 참고가 될 만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본 증시를 보니까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난히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와도 좀 약한 모습인 것 같다. 미증시보다 체력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게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밸류에이션 5년 평균에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접근하느냐가 지금 가장 뭐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연초에 악재를 지금 반영한 것들에 대한 조정 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인데, 자,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뭐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또 뭐 중간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수입 물가입니다. 네. 수입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상승률이 19%예요. 이거는 오롯이 우리 생산자 물가로 지금 넘어갈 것이고 우리 소비자 물가까지 오기 때문에 더욱더 길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이런 무게감이 지금 일본 뭐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일본 지난달 물가 상승률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을까요? 네, 0.1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네요. 거기는 네. 뭐 마이너스 했다가 지금 0.1 됐다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인데 네. 우리는 오롯이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인플레 오면은 말씀드리지만 마켓시어 1, 2등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켓시어 1, 2등은요. 오른 원가를 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데거든요. 거기가 올리면 따라서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야 이거 뭐 옆집에 순이 엄마가 와서 야 이거 요번에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럼 거기는 마켓시어가 얼마예요? 마켓시어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뭐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뭐 옆집 순이 엄마가 와서 이거 좋은 주식이니까 꼭 사야 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꾸로 꼭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좋은 정보를 저한테 주십니까? 이 질문을 해서 답을 듣고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좋다 이렇게 듣고서는 절대 지금 들어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또 이거 좋아 보이네, 뭐 놓쳤네 이런 거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물가를 좀 비교도 해봤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문만 듣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지표로 분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더 이렇게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성에도 다소 물음표가 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차기 총재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네, 테니까 네, 네. 여기 답을 맞히시면 뒷얘기를 아주 재미난 얘기를 어려울 것 해드리겠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주열 총재의 별명은 별명이요. 네. 답을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모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My name is 주얼리 그랬는데 네. 저쪽에서 뭐라고 들으면 주얼리 보석이야. 오. 그래서 별명이 주얼리예요. 네, 네, 네. 하는 좋은 별명이네요. 하는 다니시는 분이랑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네. 보석 같으신 분이거든요. 네. 자, 이주열 총재가 굉장히 매파입니다. 매파인데 매파가 된 목적을 보면은 항상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려는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진짜 보석같이 빛나게 그간의 행보를 하셨다고 보고요. 이주열 총재가 너무 띄워드리면 안 되는데 반박자 빠르세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골 잘 넣는 것도 다 반박자 빨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반박자 빠르고 그런 정책 여력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맙다는 평가를 내리고요. 네. 차기 총재 오늘 한 분이 하마평에 지정이 됐어요. 네. 이창렬 IMF 국장이신데 또 여기 좀 파열음이 있네요. 당선자 측하고 지금 의논을 했다 그랬는데 당선자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다음 이 총재는 하여튼 이 넘버원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물가 관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총재 자리가 극한 직업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물가라는 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는데 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골치가 많으실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조금 많이 재정을 풀려 그러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성을 갖고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 잡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던 부분이 사실 지금 차기 정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재 자리도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는다는 거에 이제 파생적으로 조금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4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4월 달이면 총재가 부재한 상태인데 네. 다행히 이제 거기 위원들이 윤번 번호를 돌아가면서 총재 대행을 해요. 이번에 주성영 의원이 이 금통위 의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 금리를 4월 달에 올리는 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부터 올려놓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저렇게 미국이 달아나는데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외국인 지금 자본은 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4월 달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4월 달에 우리 금리 인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되고 유익한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